네, 매주 화요일에 찾아오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훈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혜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시냐고 여쭤보기 좀 뭐한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네. 네,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고요. 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페어플레이 오늘 방송 MBC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해 주시면 이 두 분 의원의 열띤 토론 장면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본 주제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요일에 있었던 대형 이벤트 판문점 전격 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혜원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예상하셨어요? 어느 정도는요. 뭐 정확하게 예상했다기보다는 뭐 많은 분들이 정보위원장이라 보고받았던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보고받은 건 아니고요. 저도 그래서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건 아니고 네. 왜 G20 회담 후에 한국에 들러서 북핵 문제 논의한다 이렇게 알려졌을 무렵에 네. 뭐 친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뭐 이게 뭐 멋진 친서다 뭐 따뜻하다 그래, 맞아요. 뭐 고맙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오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또 김정은 대통령이 답신으로 받고 나서 하는 네. 얘기가 뭐 신중히 네. 생각하고 뭐 검토하고 뭐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DMZ에 오셨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근처까지 갔다가 안개 때문에 이제 못하고 불발돼서 돌아갔을 때 너무 안타까워했다고들 알려졌잖아요. 헬리콥터까지 떴는데.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와서 뭔가 DMZ 근처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뭔가 이벤트를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우리 밥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꼭 이번에는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국내 사정이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 그걸 또 이목을 뺏어 오려면은 할 거다. 그렇죠. 하노이 때도 보면 코온 청문회 때 그 이목 뺏어 오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보면은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은 했었죠. 그래요. 박광훈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어요? 저는 뭐 지금 이혜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네. 그런 이제 어떤 이 합리적 추론 이런 거는 있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아무런 합의 없이 서로 간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딱 돌아선 뒤로 네. 과연 이게 계속 가겠느냐 이 상황이 그럴 수는 없다. 두 정상이 어쨌든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 뭔가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관측들이 있었고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이혜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의 임기 안에 또는 대선 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또 이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능하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염원도 있었고 우리 정부도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양쪽의 제안을 좀 이런 방법이 어떠냐 제안도 했던 것 같고 뭐 공개적으로 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 트위터 보고 저희들은 이제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고 트위터 나오고는 이게 점점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제 관련해서 이 판문점 회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3분씩이나 했으니까 판문점 회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하나만 따로 떼어가지고 한번 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부분인데요. 네. 먼저 박광훈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한국당에서 어떤 그 평가가 나오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운전자 중재자에서 이제 개구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박정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없다. 또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과연 이게 국민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지나치게 비판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생했다고 칭송은 못할 망정. 저는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 회견에서 오늘 초청을 받았죠.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끝난 뒤로 그 북미 간 대화를 어떻게 속개시킬 것인가, 재개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정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그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해 온 거고.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로고라는 그 말을 썼더라고요. 구로고요? 구로고 뭐냐? 검을 흑자에다 옷 이자인데 네. 일본의 전통 무용 그 무대에서 검은 옷을 입고 실제로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대에서는. 뒤에서 예, 예. 검은 옷을 입고 그 연기자 주연 배우의 이 춤사위나 이런 걸 지도를 한답니다. 그런 게. 네, 예. 그걸 구로고라고 하는데 예, 예. 아사히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구로고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일본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국내 일부 정치인이 왜 그럴까요? 국내 많은 언론들도 예. 그 빛난 조연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하게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얼굴 내고 모양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네네. 대통령이 늘 그랬죠.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우리는. 영광과 네, 영예는 맞아요. 당신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이영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저 말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예. 북한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4월 달에 이제 하노이 결렬 노딜 결렬 이후에 4월에 이제 우리 문 대통령께서 북미 회담을 상당히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 완전히 이런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거부당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그 6월 달에 또 북미 회담 직전에 또 제안을 했지만 또 거부당한 거죠. 그렇게 북한이 보면 계속 거부를 하면서 이번에 북미 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에 또 뭘 했냐면 그냥 우리 문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로 통미봉남을 그냥 거의 원색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참견 말라라고 참견 하는. 말라는 식으로 예, 이제 오지랖이라는 아주 그냥 모욕적인 언사를 예. 써가면서 그것도 또 이제 김정은이 직접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국장이라는 아주 일개 하급 관리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이 우리를 보는 시각. 북한은 지금 이 6.25 전쟁 이후에 네. 북미 관계를 다루는 문제는 남한이 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예, 이제 물론 뭐 우리야 뭐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네.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어야만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미봉남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이 문제의 아주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럼 한번 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판문점 그 회담이 끝나고 돌아갈 때 네. 이제 어제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작별 포옹을 하나 하던 장면이 북한 언론 방송에서 이제 방송이 됐던데 혹시 북한이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었던 섭섭함이라고 할까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판문점 정격 회담을 통해서 좀 조금은 좀 어떤 그 풀렸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뒷얘기는 좀 더 있어봐야 많이 풀어져 나오겠고 네.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알 수 없지만 네. 근본적으로 북한은 이 문제는 6.25 전쟁이라는 것이 6.25 전쟁 때문에 미국과 북한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6.25 전쟁이라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전쟁이지 남한은 여기 낄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 북한과 미국의 적대 관계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 푸는 것이지 여기에 남한은 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법을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생각이 차이가 있는 한은 결국은 이 통미봉남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접근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가져야 이 문제를 우리가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가장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본 노선이다. 네, 기본 이런 노선. 말씀이시네요. 예. 박광훈 의원님. 저는 이혜원 의원님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 저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 장면이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전쟁의 당사국이거든요. 그렇죠. 전쟁의 당사국의 정상들이 휴전의 현장에서 만나서 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북쪽 땅을 잠시라도 밟고 돌아온 것. 이것이 매우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건데요. 네. 그건 두 나라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건 맞습니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남북 관계 정상화에 디딤돌이 되는 거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네. 이제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북미 관계가 원만하게 돼야 남북 관계도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할 텐데 네.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 나갈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 네. 조금 전에 김종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정권이 남에 대한 서운함을 가졌던 것은 유엔 제재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편에서 좀 과감하게 어떤 것은 좀 통크게 좀 할 건 해야 해줄 건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이제 이 한미 공조 긴밀한 공조 위에서 이거는 대응을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북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은 통일부 장관이 좀 질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 편을 틀라는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서는 안 되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북한의 인식은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북한의 인식과 상관없이 우리 생각으로 자꾸만 이제 여기에 뭐 우리가 중재자를 한다, 촉진자를 한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이 일을 꼬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북한 편을 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북한 편을 들라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해온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4.27 정상회담 그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쭉 흐름을 보면 해온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의 과정에서 북한이 뭔가 우리 정부에 서운한 일이 발생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께서 이번에 얼마나 해소됐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해소될 수 있는 중대한 전기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해운, 박광온, 이해운 의원의 페어플레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방송은 MBC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해 주시고요. 자, 이 두 분 의원 말씀에 대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또는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질문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지렛대가 확보된 게 아니냐. 일단 일반적인 분석은 여기까지는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낙관하기는 힘들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현 의원님은. 앞으로 두고 봐야죠. 지금 이걸 뭐 역사적인 평가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려면은 앞으로 북핵의 비핵화를 끌어내야 이게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얻어낸 것은 보면 북한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마치 이제 국제 무대에서의 정상 국가, 정상적인 통치자인 것처럼 이미 거의 사실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까지 갔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와 미국이 얻어낸 것은 그냥 앞으로 북핵 협상을 다시 재개하자는 합의 정도 얻어낸 거 말고는 더 이상이 없습니다. 실무 협상. 네. 실무 협상 하자는 건데 그 실무 협상이 제대로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지금 보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비핵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네.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영변을 폐기를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완료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의 입구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영변의 폐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단계 아니냐. 북한 비핵화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일이란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후에 이제 그 두 말이 나왔죠. 아니 근데 이거는 하노이가 그래서 결렬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근데 그 하노이 결렬에서 지금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 그대로 재확인이 된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비핵화가 한 걸음이라도 진전이 되겠느냐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의 차이가 하노이 결렬을 가져온 원인 중에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뭐가 더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러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가 그런 보도를 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엊그제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이 오히려 북한의 핵 동결을 인정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방향선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예. 다들 이제 걱정인 거죠. 예. 박광훈 의원님은 이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낙관할 일은 아니죠. 그럼요. 문재인 예. 대통령도
가다가 길이 똑바로 갈 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구부러지게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잠시 후퇴했다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갈 것이다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게 비핵화의 입구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단계. 네. 문 대통령이 이걸 비핵화의 출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단계라고 하는 것도 그게 시작인지 중간 단계인지 뭐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저는 뭐 그거를 굳이 다르게 해석하려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좀 더 넓은 틀에서 보면 같이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포괄적 합의를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포괄적 합의를 하고 북한이 그걸 일시에 모든 시설과 물질과 무기를 다 일시에 폭삭 없애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인데 이 얘기를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적 이행, 동시적 이행, 단계적 동시적 이행. 그랬더니 비건이 병행적 동시적 이행이라는 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판을 깨지 않기 위한 다소의 어떤 기조 변화가 아니냐는 그때 관측이 있었는데 네.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알겠습니다. 미국은 어느 수준까지 가야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네네.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가야 될 길은 맞다. 그냥 그리고 의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중간 정리하면 그 일요일에 판문점 회담으로 다시 첫 발을 뗐으니까 또 이제 시작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입구라는 말로 가지고 출구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입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스몰 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입구라는 게 스몰 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발 뛰면 저쪽에서 제재 완화도 한 발 뛰자. 그게 바로 스몰 딜 아니에요? 네. 그 스몰 딜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 하노이가 결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를 한 발 뛰면 제재 완화도 한 발 뛰어서 소위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발씩 뛰어서 스몰 딜을 하자는 건데 그거 안 된다는 게 예. 미국과 국제 사이에 아주 확고한 지금 입장인 거죠. 거기서는 변화가 한 발도 없는데 우리 대통령이 자꾸만 이제 스몰 딜을 이제 표현을 바꿔가지고 입구라는 표현으로 바꾸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시 첫 발을 뗐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고요. 좀 또 하나의 어떤 문제를 좀 두 분께 좀 꼭 여쭤봐야 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1359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 북한은 비핵화 생각도 없는데 현 정권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한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유튜브로 하루 왼종일님은 남북한이 자꾸 만나 대화라도 해야지 만나지도 말란 말이냐 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아니요 만나야죠. 근데 이제 변화를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생각은 아마 서로 간에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느냐. 그렇죠. 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협상이 뭐 쉽게 갈 리는 만무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하나 먹고 사는 문제고 직결되는 문제가 이제 추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이제 과제가 이제 추경의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처리 이전에 지금 먼저 예결위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 발도 못 떼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언제쯤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결위원장 몫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미 뭐 예전부터 이 국회가 구성될 때부터 3년 전부터 이미 합의가 그렇게 돼 있는 거니라 그건 바꿀 수는 없죠. 근데 항영철 위원장을 지난 연말이 아니라 올 초에 교체를 했단 말이죠. 네. 올 초가 아니네요. 벌써 한 2, 3개월 전에 교체를 했죠. 3개월 전인 걸로 3개월 전에 교체를 했네요. 예. 그래놓고 갑자기 이걸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누구로 교체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김재현 의원이 경선 도전장 냈다 이런 보도는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구를 할지 그럼 경선을 빨리 하면 되는데 그 경선을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뭐 지금 물증은 없어요. 일부러 안 하는지에 대한 물증은. 근데 본인들 말은 이번 주 안으로 하겠다고는 그래요. 근데 그건 진작 했으면 될 걸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안으로 이제 후보를 정하면 문제는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 9일 안에 빨라야 9일 날 정해집니다. 그럼 위원장을 정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각 당 또 간사를 정해야 돼요. 그렇죠. 각 당 간사를 정하고 나서야 이제 전체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전체 회의가 열리고 한 이틀은 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또 장관들을 상대로 질문들을 각 분야별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개수조정 소위라는 게 또 추려진 15명 상대로 또 한 3일은 열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추려진 걸 가지고 또 간사회의를 또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아니 이게 원래 이제 정해진 단계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절차를 다 생략하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다 합하면 총 한 3주는 걸려요. 어이구. 근데 그러면은 19일 임시회 기간을 넘겨버려요. 그렇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노리는 것은 아닐까.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 물증은 없어요. 그래요? 그 기본 절차만 밟는데 3주가 걸린다고? 한 3주 걸리는 게 통상이죠. 과거 추경의 예를 보면. 그리고 이제 국회가 정해놓은 절차를 다 밟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저거 신경 쓸 게 많겠네요. 박광원 의원님.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예결위를 구성하자는 게 아마 우리 당 입장이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아마 목이 탈 겁니다. 목이 타는데 확답은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정말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늦추는 것 아닌가 추경 심사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에 왔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라도 빨리 위원장 지명해서 경선하게 돼 있나요? 경선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또 간사를 결정하고 종합질의하고 또 이 개수정 소위하고. 근데 희한한 거는 새로 임명됐던 3개월 전에 임명된 한영철 위원장은 임명되고 예산 심의를 한 번도 못 해보셨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근데 왜 그런 위원장을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당 내부 사정이어갖고. 그러면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희가 한번 먼저 심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추경에 대해서. 추경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에는 박광훈 의원께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가장 그 직접적이고 이제 날선 비판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매년 추경을 편성을 하냐. 이거 상습 추경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과거 정부에서도 본 예산을 제대로 뭐 딱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도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난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적 재난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국제 경기 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수출도 줄어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안 좋은 영향이 많잖아요.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위론이 있는데 벌써 한참 지나버렸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추경을 한 지. 선제적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무색. 그러니까요. 이제 뭐 선제적 대응은 이제 어렵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추경이니까 이걸 뭐 그렇게 비난적으로 상습적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필요한 추경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지금 그 이현우 의원께는 그 같은 당의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 본 예산 집행률부터 좀 높여라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있지만 먼저 박광훈 의원님 하신 말씀에 두 가지 반박부터 할게요. 첫째 상습 추경 맞고요. 이명박 대통령 5년 내내 2번밖에 추경 안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2년 됐는데 3번 추경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상습 추경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제가 어려운 게 원인 진단을 오진해가지고 엉뚱한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문제가 왜 경제가 어렵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이게 지금
6조 7천억 푼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경제 정책부터 전환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이 잘못된 정책은 전환을 안 하고 돈 푼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이나 돈을 풀어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죠. 네네. 정책 전환부터 하셔야 돼요. 그 정책 전환이라는 건 소득주도 성장에 가장 지금 어려움을 가져오는 정책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잖아요.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경제 여건에 안 맞게 너무 급격하게 올린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최저임금 동결부터 하셔야지 문제가 바로 잡아집니다. 네. 그게 안 된 상태로 예산만 들이부면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여당에서는 여당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소득주도 성장은 이 경제를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이 정책 기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져서 소득주도 성장이 양극화를 더 심하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고요. 양극화가 심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EITC, 근로장려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출 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교육비나 의료비나 또 여러 가지 보육비나 이런 것들을 낮추고 직접 급여는 좀 올려주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간단한 논리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의 이 내수를 좀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경우 주는 사람이 생긴 거죠. 자영업자들 가운데.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과장됐습니다. 그 통계는 전부 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성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지표를 제가 한번 방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 네, 보시고. 이제 그럼 이제 그 2부는 의원회관 토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을 드려도 저렇게 마이동풍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추경 문제는 네.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우리가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붙잡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저 지금 한번 이 페어플레이 처음 진행을 해보는데요. 지금 질문 3분의 1도 소화를 못하고 지금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을 좀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추경이 오르냐 그러냐 그다음에 큰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큰 담론은 둘째 치고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가을 정기국회에서 항상 새해 예산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는 막 큰 소리가 나오는데 끝나고 나면 별로 삭감되는 것도 없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도 지난해 보면 3조 9천억 추경 가운데 1,200억 정도만 삭감이 되고 그냥 또 정부안 거의 원한 대로 갚고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깎는 게 이제 제대로 심사하는 거냐 아니냐의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제대로 그럼 얘기하려 해서 정말 심사가 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혜원 의원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일단 어렵고요. 어려워요? 지금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보세요. 1분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한 500조 되는데 네. 그 500조 중에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보면은 네.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은 거의 3조가 채 안 됩니다. 재난 재해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건 2.2조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2.2조 더 분다고 지금 500조 예산 갖고도 못 살리는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사실 이거 푼다고 예산이 경제가 안 산다는 거 정부도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추경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려 그랬으나 야당 발목에 잡혀서 못 살렸다. 지금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계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히려 별로 추경에 그렇게 열을 안 쏟아요. 알겠습니다. 자, 박광훈 의원께도 1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아니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빨리 말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네. 자꾸 이게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이에요. 네. 70% 이상. 그러니까 국제경제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받는 겁니다. 네. 지금 딱 삼성 반도체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수출 물량은 좀 다소 늘었다고 하는데 그 네. 떨어져 가지고 수출이 엄청나게 준 거죠. 예.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내수를 활성화하자. 이 정책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가 이제 그 진행자에서 꼭 한 말씀만 첨언한다면 이 뜨거운 토론이 이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좀 예결위 회의장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기 좀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는 걸 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혜훈 박광훈의 페어플레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